안녕하십니까. 작은 시선들을 이어 큰 지성을 만들어가는 정준이의 논 정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성탄절은 좀 평온하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성탄절은이라고 단서를 붙여 말한 것은 작년 성탄절은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였죠. 내란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했던 윤석열이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성체 삼아 버티고 있었기에 공수처가 12월 26일에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고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체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덕수는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야 합의를 임명의 전제로 제시했습니다. 당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었던 헌법재판소는 9인 중 3인이 부족한 6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은 6인의 찬성이 필요했기에 단 한 명이라도 거부하면 파면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한덕수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삼았지만 이미 3인의 후보자들은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들이었고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실질적인 지명권이 아닌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 수행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요컨대 국회가 이미 선출한 사람들에 대한 임명은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였던 겁니다. 게다가 이미 국회에서 의결되었던 이들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를 요구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윤석열이 하던 짓을 한덕수가 고스란히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창의적인 망나니 짓으로 발전시킨 셈이었죠. 돌아보면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국을 지난 1년간 계속 만나고 돌파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공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통을 바꿔가며 쪽대본으로 보여준 막장 드라마의 실사화였습니다. 얼마 전 개봉됐던 미국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처럼 한 싸움을 끝내면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는 그 기막힌 하루하루를 그나마라도 정신 잃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건 온몸을 갈아 넣어가며 매일같이 시사 유튜브를 진행했던 우리의 미디어 벗들입니다. 물론 실제로 전선에서 물리적 전투를 수행했던 이들이 있었고 매일같이 찬바람을 맞으며 시위를 했던 시민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후방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우리의 결기는 이 미디어 벗들이 없었다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성탄절 다음 날 만나는 오늘 정준이의 논은 그 미디어 벗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정준이의 논 81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제가 미디어 벗들 중 하나라고 소개했던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화면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제대로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좀 그 스타하고 팬미팅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와 팬미팅인 거죠? 대단한데요? 제가 이제 100분 토론 진행자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대담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생경한 일종의 이벤트입니다, 저도. 오늘 참 마침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너무 추운 날 이렇게 모시게 돼가지고 되게 죄송했어요. 그리고 저도 안 그래도 오늘은 사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 또 이제 청취자분들, 논객분들이시잖아요. 논객분들한테 좀 예쁜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침에 또 용코로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좀 맹맹해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하필 되게 추운 날에 저희는 연말 나름 특집이라고 모셨습니다. 몸의 신체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 사실 지난번에 이제 최욱 선배 인터뷰 하신 걸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에 한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벌써 좀 쫄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저는. 미디어 벗들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인데 오늘 헬마우스 제가 헬마 임경빈 작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대표시기도 하잖아요. 네. 네. 뭐 저희끼리 부르는 거죠, 이제. 사장, 대표 뭐. 예. 어떻게 불릴 때가 제일 그냥 익숙하세요? 저는 사실 평생을 임 작가라고 불려와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일종의 방송 작가 역할을 저희 방송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작가라고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좀 편하긴 하고요. 예. 주변에서도 이제 뭐 호칭을 뭐 정할 때는 주로 또 작가라고들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장 남촌동을 작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좀 소규모 전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메인 PD 한 명, 그 서브 PD 한 명, 제작진은 그게 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작가 역할하면서 뭐 방송 패널로 출연도 하면서 뭐 기획도 또 우리 PD랑 같이 하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저는 다 합니다. 아니 좀 스튜디오가 이만한데 이게 여기는 이제 뭐 뉴스공장의 스튜디오인 거고. 저희는 요만해요 스튜디오가. 근데 되게 넓어 보여요. 그래도. 이게 저희 PD가 이제 기술이 좋아가지고 예쁘게 찍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산 근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네.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또 안 돌아다니시잖아요. 방송 출연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 원래 그 뉴스 뭐였지? 하이킥. 네, 일사이킥. 예, 거기서 이제 또 많이 여러분들께 좋은 그런 이미지로 계셨는데. 브리핑 역할을 오래 했었죠. 예. 그 역할이 전 되게 컸다고 느끼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안 나오시게 되는 걸 되게 아쉬워하시죠. 근데 뭐 워낙 또 잘하시는 분들은 브리핑 잘하시는 그 방송 패널 분들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저 하나 빠진다고 뭐 그렇게 티가 나나. 그런 생각으로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언제까지 남 좋은 일만 시킬 건가. 이건 이제 반 농담이지만 그 사실 방송 준비하는 시간이 남천동 준비하는 시간하고 뉴스하이킥 준비하는 시간이 좀 겹쳐요. 그래서 좀 그게 양쪽에 다 100%를 못 한다는 부담감이 늘 있었어서 이제쯤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방송을 지키고 이제 남의 방송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좀 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를 약간 더 짓궂게 바꾸면. 결국에 남 좋은 일 시키냐. 반동남으로 이제 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를 잘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거는 뭐 프리랜서로는 너무 당연한 선택이죠. 교수님도 이제 오래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2003년부터 이제 방송 쪽 일을 했었고, 평생을 이제 프리랜서로 살아가지고 좀 익숙해요. 그 언제든 내가 이제 잘릴 수 있고,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고 언제든 낡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 부담을 항상 평생 갖고 살았어가지고 되게 이제 맺고 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타이밍에 내가 낡아 보이기 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 그런 부담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가지고 뭐 이번에 이제 방송들을 조금씩 정리할 때도 사실 뭐 더 잘하는 분들, 더 뛰어난 분들이 계속해서 새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잡히기 전에 마치 내가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남들 보기도 좋고 저 스스로도 좀 위로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뭐 방송 일정들을 좀 정리했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합리적이고 저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제 프리랜서라는 게 영어 표현이지만 사실 그 우리말로 바꾸면 용병이거든요. 용병이죠. 방송사나 뭐 언론사에서 돈 많이 들이기 싫어가지고 용병을 이제 불러다가 쓰는 게 이제 프리랜서, 명칭이 좋아서 프리랜서지 사실은 그냥 뭐 일용직이죠, 일용직. 그런 차원의 직업군들이 워낙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제 몸의 일부처럼 필요할 때 내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잘리기 전에 그만둬야지. 이게 약간 습관이 돼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한 템포 먼저 그만두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서로 제작진들하고 이제 질리기 전에 좀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다 생각해서 행동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교수님 물어보셔가지고 계속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이렇게 묘한 미학이, 그러니까. 아직 필요한데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 되게 잡으면 잡아주죠. 되게 아쉬워하고. 그럼 저는 너무 기쁘죠. 역시 잡아줄 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프리랜서가 한참 잘 나갈 때는 네. 여기저기서 찾아주니까 그렇습니다. 찾아주는 만큼 말 그대로 돈도 되고 인지도도 쌓고 그렇죠. 네트워크도 늘어나고 이런 네. 거라 요거 하나 거절하면은 또 나 미워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예. 그래서 무한 확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예. 스스로도 그런 경로를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좀 덜 겪으셨습니까? 엄청 겪었죠. 예. 특히 이제 방송 제가 작가를 오래 하다가 방송 패널업으로 전업을 한 게 이제 2020년 전후한 그때쯤인데 그 시기 때는 정말 이제 전화만 오면 무조건 나가는 거의 뭐 자동으로 나가는 수준으로 방송 출연을 많이 했었고 그거는 왜냐면 이제 제가 방송 작가를 거의 한 뭐 15년 정도를 했었기 때문에 생리를 좀 알잖아요. 제작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패널들한테 전화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전화를 당장 못 받더라도 뭐 꼭 콜백을 하려고 하고 뭐 늦어도 이제 문자든 뭐든 이제 연락을 해서 답을 하려고 했었던 게 제가 방송 작가 시절에 그 연락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네. 전화를 몇 번을 해도 그렇죠. 고생하셨겠네요. 연락 안 받거나 연락 안 주거나 뭐 혹은 뭐 이렇다 저렇다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가능하면 좀 나와달라는 대로 나가는 출연자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초반에는 좀 무리하게 많이 출연도 했었죠. 그래서 제 예전에 이제 타던 차에는 그 이제 3단으로 접는 이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잠깐 쪽잠. 그렇습니다. 이게 뒷좌석을 이제 접은 다음에 예. 매트리스를 펼쳐서 방송국 그 지하에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잠깐 자고 그 다음 스케줄 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체력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 프로그램마다 또 100%를 하고 있나라는 의심이 스스로 들 때가 좀 있었어서 그래서 약간 쫙 채웠다가 좀 너무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좀 정리해서 루틴을 좀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방송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무한 확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함께하고 있는 거업입니다. 그 형은 근데 이게 다 그 재능들의 종류가 달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본인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거나 혹시 심지어 이제 거의 없다 형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좀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제 저는 약간 좀 체력이 금방 떨어지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우리 거업은 그렇게 해서 주워 먹는 걸로 열심히. 그 형이 이제 3초 룰의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앞에서 멘트했던 거라도 내가 3초 안에 집어먹으면 될 거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경비 작가님이 이제 사장 남천동으로 이제 사실 대박을 쳤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기획력이나 운이나 또 동료들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과 또 묘하게 맞아떨어져야지 이제 가능한 건데 이른바 진보 유튜브라고 하는 곳에 이제 3대장 안으로 3대장이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대중성과 나름대로 이제 적절한 기준을 갖춘. 그래서 아침에 뉴스공장 그리고 점심 때 매부쇼, 저녁 때 사장 남초운동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는 진용으로 짜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각각 또 색깔도 조금씩 다르고. 네네네. 이게 4개, 5개 되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요. 3개 안으로 들어가고 이 3개의 역할이 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유튜브계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쫙 이제 생태계들이 조금씩 형성되어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도 이제 사장 남천동하고 저희가 살짝 겹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대라 이제 일부러 혹시라도 이동 시간 걸리실까봐 이제 사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장 남천동이 의도한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 사실 이제 두 가지가 다 있는데요. 저하고 이제 저희 이제 PD 이제 저희끼리 이제 이 실장이라고 부르는 PD하고 처음에 이제 기획을 시작할 때는 목표가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소박했어요. 한 구독자로 치면 우리가 최대 한 20만 명 정도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중요한 그 유튜브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실시간 시청자가 몇 명이나 같이 가느냐 이제 이런 건데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만 꾸준히 좀 같이 시청을 해주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채널이 망가지지 않고 계속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목표치가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근데 좀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뭐 겸양이나 이런 게 아니고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좀 채널 덩치가 커져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냐면 뭐 교수님도 겪어보셨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소송과 고소 고발. 그렇죠. 이게 사이즈 따라서 이제 체급을 이상하게 측정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고소고발을 하는 사람들의 사이즈도 계속 커지거든요. 네. 저희도 처음에는 뭐 극우 뭐 만화가 뭐 이런 사람 정도 이제 비슷한 급의 이제 유튜브 하는 그 극우 유튜버들 뭐 이런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뭐 전직 그 제1야당 원내대표, 네. 뭐 삼선 의원 출신의 뭐 누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송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 버렸어요. 전혀 원치 않았던. 네.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한 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소소하게 우리끼리 재밌게 방송 오래오래 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시작했었던 건데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감사와 부담이 같이 가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 의도했다기보다는 그 이상의 효과가 났는데 네. 그러다 보니 얹혀지게 되는 여러 짐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 짐을 감당하려면 사실은 또 원래 했던 것들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일부 있고. 네네. 사장남 총독이 뭐 아직은 전 충분히 주류화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여전히 충분한 비극 감성을 잘 살리고 있다라고 보지만 철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머물게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고소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계속 생겨나게 되면.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상파에서 브리핑을 한다고 해서 고발을 안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튜브 채널을 작게 운영한다고 해서 이제 고발 안 당하는 것도 아니라서 거의 뭐 방송에 자기 얼굴 내밀고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이제 고발당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나지는 않아요. 저는 뭐 워낙 뭐 경찰서는 뭐 흔하게 다녀가지고 제가 그 일종의 주치의처럼 주치 경찰서가 이제 파주 경찰서거든요. 파주 경찰서 이제 사이버수사 팀이나 예. 이런데 그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이 친숙해져가지고 조사받으러 가면 이제 커피도 사주시고 뭐 이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고소고발 자체가 저희 방송 만드는데 이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데 예. 오히려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좀 부담되는 게 시청자들의 반응이죠. 네. 논에서도 뭐 그 이제 뭐 어떤 아이템을 할 거냐를 선정할 때, 뭐 논평의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 여러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일종의 이제 편집권을 행사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다룰 거냐가 가장 뭐 큰 고민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는 역시 시청자들이죠.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유튜브라는 방송 매체는 기존의 기성 매체들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좀 달라서 저도 이 이제 시청자와의 거리감이 너무 가깝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뭐 이제 카메라 뒤에 물론 시청자들이 있긴 하지만 스튜디오의 사이즈부터 일단 뭐 지상파 방송사들하고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장치가 중간에 그 겹겹으로 쳐져 있어서 시청자하고 출연자의 거리가 뭐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 굉장히 멀거든요. 그렇죠. 중간 필터들이 많으니까. 시청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나한테 직접 전달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고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필터가 많이 껴있는 거라서 그게 이제 당사자의 목소리는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제 슈퍼챗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댓글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측면들이 또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이 방송 패널들한테 느끼는 거리감도 굉장히 좀 가까운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는 거의 벽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만드는데 뭐 1인 미디어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널들이 시청자들한테 영향을 받는 정도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방송 출연자들한테 기대하는 값도 일반적인 어떤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에 비해서는 높다 보니까 뭐 누군가는 그걸 이제 눈치 본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방송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방송을 봐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네. 그게 사실 가장 큰 부담입니다. 네. 그 부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네. 결국은 왜 이 아이템 안 하고 이 아이템 해?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 얘기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해? 네. 자, 이런 충돌들이 일어날 경우 아니겠어요? 네. 그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죠. 아마 이제 방송 만드는 사람이라면은 늘 느끼는 걸 텐데, 근데 이제 지상파 때 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만들면서 하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시청자와의 거리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표가 좀 달라요.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률 같은 거 혹은 뭐 청취율, 네. 뭐 라디오 같으면 청취율 이렇게 지표화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제작진들이. 근데 그 지표화가 속도가 느립니다. 네. 적어도 시청률은 다음 날 아침에 나오고요.
청취율은 심지어 분기에 한 번 하거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디오 제작진들은 청취율에 따른 어떤 방송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서 잘 안 하는 편에 좀 가깝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데이터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에 신경 써야 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은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뜨끔해서 바꿔야 될 때가 정말 없지 않습니다. 예. 이거 내가 지금 방금 뭔가 말 실수했나? 라는 느낌을 보통 언제 받냐면 그 평이하게 올라가던 이제 댓글창의 그 스크롤링 속도 예. 예. 갑자기 쫙 올라가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나? 예. 약간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뉴스의 어떤 방향 설정을 할 때, 아이템을 설정을 할 때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 뭐 좋아할까?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 혹은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굉장히 좀 기묘하게 저희 같은 경우는 방송이 이제 심야에 있으니까 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듣고 싶은 얘기일까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요. 뭐 그건 시청률 신경 써서 방송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들을 많이 하죠. 어떤 아이템을 선정하고 어떤 아이템을 버릴 거냐. 어떤 아이템을 더 깊게 다루고 어떤 아이템을 좀 덜 깊게 다룰 거냐. 어떤 아이템을 좀 유머러스하게 다루고 어떤 아이템을 이른바 이제 정통으로 다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선택하는 게 하루 일과죠, 뭐. 예. 예.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제일 곤란했던 게 뭡니까? 제일 곤란했던 거 여당이 되니까 민주당이 여당이 되니까 여당 사람들의 이슈 이를테면 이제 뭐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뭐 당내 갈등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청래 당대표와 이른바 이제 당내 뭐 친명계 내지는 뭐 견제 세력 간의 어떤 알력 문제 이런 것들이 뭐 지상파 방송이나 레거시 미디어 조중동 같은 이제 신문 매체들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많이 다뤄지는데 저희는 뉴스공장이나 매부쇼하고도 이제 방송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그런 아이템을 다루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시청자들이 썩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만들던 기조 자체가 처음에 이제 방송 출범을 할 때 이른바 이제 공격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송을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었죠, 뭐 한때. 이게 이제 그 변명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방송 방향이 저희는 그런 거 만든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냐면 2022년 11월에 저희가 방송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기획을 시작한 건 한 2달쯤 전부터니까 2022년 여름쯤부터 이제 방송 시작을 준비를 했었고, 네, 그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언제냐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한창 칼춤 추기 시작하던 시점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절망감, 어떤 좌절감이 이른바 진영 시청자들 사이에 좀 팽배하던 시절. 그래서 뉴스도 잘 안 보던 시절이고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뭘까를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그리고 저희 같이 기획했었던 우리 PD나 오창석 평론가나 이런 분들도 빠져있던 어떤 고민들. 뉴스 진짜 안 보고 싶다. 네. 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게 이제 풍자와 위트, 해학 뭐 이런 쪽 그래서 유머를 좀 많이 섞어서 그나마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 좀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취지로 출발을 했고요. 지금도 뭐 이른바 이제 방송 용어로 일본식 용어로 이제 니마이라고 하죠 이제. 정통으로 다루는 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가능하면 거의 모든 사안을 조금씩 비틀어 가지고 유머로 좀 마무리하려고 좀 하는 편이라 그래서 민주당 내부의 얘기들은 잘 안 다루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그 이제 뭐 매부쇼나 이제 뉴스공장처럼 거의 준 메이저급이 된 매체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편집권 행사를 하지만 안 그런 이제 중소규모의 유튜브 채널들 같은 경우는 진영이나 이제 개파의 단순 대리자 역할로 고정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제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리전을 사실상 이제 부추기거나 혹은 뒤에서 뭐 사주하는 경우들도 이제 없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송을 처음 만들 때부터 개파 대리는 안 한다. 그래서 당내 어떤 경선 문제라든지 뭐 민주당 내 경선 문제라든지 개파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데에는 가능한 참전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견지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 내에서는 그래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룬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아이템을 결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너무 불편하면 안 봐버리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한 고민들도 같이 많이 하죠.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뭐 맨날 정파성 하면 무슨 대단한 악마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스스로는 정파성을 발휘하는데 그 정파성이라든가 정치적 견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혼동되면 안 되거든요. 정파성이라는 것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개파가 됐건 뭐가 됐건 라인을 타는 거예요. 특정한 인물과 연계된 입장이 그대로 이제 논조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싸움의 대리전 양상으로 펼쳐지는 게 정확히 가장 문제되는 정파성이거든요. 저는 그 사장 남천동이 그런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 번 선포한 것도 봤고 이런 게 이게 괜히 비겁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비겁함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이 정파성이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적 정파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부에 쓸데없는 라인들과를 개별적으로 신경 쓰거나 지지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것도 굉장히 저하고 합치되는 의견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수님도 저 정확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뭐냐면 그 정파성 관련된 부분에서 레거시 미디어든 이른바 유튜브를 비롯한 뉴 미디어든 정파성을 좀 제대로 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언론 학계나 한국 언론들이 너무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정파성 배제를 구호화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좀 기형적으로 보도를 하는 양태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이제 지상파나 뭐 종편에서 뉴스를 만들어 봐서 좀 압니다만 왜 저런 문장을 구사할까 같은 내용들이 이제 리포트 안에 들어가는 거. 뭐 논평을 할 때도 왜 저렇게 그 말을 좀 비틀어서 해야 될까? 누구누구에 따르면 뭐 SBS의 취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좀 애둘러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이상하거든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근데 그게 결국은 중립을 표방해야 된다는 이상한 강박 의식 때문인데 애초에 저희가 뉴스를 만들어 보면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다 판단의 연속인데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1번에 놓을 거냐 3번에 놓을 거냐 다 판단인데요. 그걸 어떻게 중립으로 합니까? 판단 요소를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데스크가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뭐 유튜브뿐만 아니라 지상파든 뭐 기존 매체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뭐 늘 생각하고 교수님도 이제 그런 말씀 자주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매체들 참고를 자주 하는데 뭐 물론 미국도 최근에는 미디어 종사자들이 사실상 정치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어서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폭스뉴스에 뭐 터커 칼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를 보면 저 뭐 방송인이 아니거든요. 저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근데 그걸 경계하는 것도 이제 언론인의 또 자질이기도 하고 저널리즘적 기반, 자기 기반을 스스로 어떻게 설정하고 그 위에 설 거냐에 대한 고민을 방송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웃기고 좀 재밌게 방송을 만들려고는 해도 그 내용 자체를 전달할 때 뭔가를 완전히 빼먹거나 아니면 왜곡시켜서 거짓을 전달하거나 이거는 절대 안 하려고 이제 서로 간의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유튜브 시청자들이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댓글에 올린단 말이에요. 뭔가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이제 틀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들을 기존 매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달라져야 예전처럼 하지 않아야 새로운 시대에 좀 적응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요즘 좀 자주 합니다. 그럼 다시 좀 더 곤란한 걸로 들어가 봐요. 예를 들면 정청래냐 박찬대냐 김병기냐 서영기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큰 문제를 겪지도 않았고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보는데 겪긴 했습니다.
당연히 뭐 강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조국 혁신당의 이제 성비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많이 곤란해하는 모습들을 이제 봤습니다. 어땠어요? 일단 방송 패널로 저희가 다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송 만드는 그 기획자 입장에서 뭐 저나 이제 저희 PD 입장에서는 가장 곤란할 때가 저희 출연자가 다른 방송 나가서 거기서는 이제 그 방송 패널로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발언을 한 게 이제 우리 방송으로 넘어올 때입니다. 사실 뭐 조국 혁신당 사태, 성비 사태 때도 그 문제가 촉발점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할 거냐를 고민한 끝에 그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그런 어떤 구성상의 잘못을 하게 된다는 걸 이제 놓친 거죠. 이제 저도 구성 작가를 오래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데 지금도 그래서 그 곤란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곤란했던 지점이 뭐였는지를 이제 그 뒤로도 계속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구성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그날도 방송을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저희는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했었던 그 성비위 사건 그리고 그 뒤에 어처구니 없는 방식의 이제 수습 방식들 터무니없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고 그거는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했었던 얘기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 앞에 몇 달간 저희한테 이제 계속 쏟아졌던 거친 요청들 말씀하셨던 정청래냐 이제 박찬대냐의 문제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후속으로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됐었던 당내 지지자들 간의 이제 갈등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권 바뀐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 두세 달 만에 여당 내에서 지지층이 서로를 이제 배제시켜야 되는 존재로 싸움을 벌인다. 그게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나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지지층 간의 격차가 저렇게까지 싸워야 될 정도는 결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가능하면 이제 끼어들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잘 안 하다가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그 얘기를 같이 했죠. 그랬더니 이제 양쪽에 이제 물타기 하는 걸로 되는 바람에 마치 저희가 이제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을 옹호하거나 혹은 뭐 이걸 별거 아닌 일이니까 덮고 가자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돼서 아 이거는 좀 억울한데?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여러 이야기를 덧붙이는 게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를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제 한 단계를 넘어가고 그리고 또 계속 또 방송을 하다 보면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는 또 알아주시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지금 그 뒤로도 뭐 한 반년 가까이 또 계속 또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과 함께 사그라든 쪽에 가깝습니까? 나름의 원칙 그리고 적용 가능한 어떤 실천의 방침 이런 것들을 세운 것에 가깝습니까? 사그라든다. 뭐 어차피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은 뭐 사그라들 수 있는 종류의 성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그 이른바 이제 계파 갈등 내지는 지지층 간의 어떤 싸움 이것도 뭐 저희가 끼어든다고 해가지고 뭐 정리를 하거나 혹은 뭐 방향을 바꾸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지나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나간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배운 게 있다면 이제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성을 잘해야 되는구나. 늘 배웁니다. 방송은 저도 방송 작가로만 거의 한 15년 정도를 살고 그 뒤로도 방송 패널로도 지금 6년 차 뭐 이 정도가 돼 가는데 늘 방송 만드는 게 어렵고 매일매일 좀 긴장을 하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고 놓치는 게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과정에서도 좀 배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운 거 많은 걸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앞으로 그 본인 그리고 같은 편집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의 신념 내지 얻고 있는 정보와 여기 지금 몰려와서 앉아 있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확신 그리고 나름대로 믿고 있는 정보에 큰 격차가 생길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희 제작진과 시청층 간의 어떤 격차가 있을 때 저희는 지금도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합니다.
뭐야 이게 좁히려고 노력만 하면 돼요? 아,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격차가 크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보 격차가 크다면 그거는 방송을 통해서 해설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자체가 이제 문제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방향이 다르다. 우리 시청자들도 워낙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작진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반대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그거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아이템 선정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데, 저희 이제 PD하고 저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그 아이템 논의를 하는 편이고, 최종 단계에서도 서로 이제 사실상 컨펌해주는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하고 PD도 어떤 부분은 다를 수가 있고,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다른 것들을 발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방송은 대본을 가지고 하는 방송이 아니라서 그날 만약에 이제 패널이 준비가 뭐 덜 돼 있다. 그럼 특정 이슈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거의 빨려 들어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만큼 이제 제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방송이라 논조가 다르면 그게 이제 방송 안에 나오죠. 시청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방송이 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주면 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시청자들이 판단할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좁히려고 노력한다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좁히려고 노력하는 방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일단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밝히고 그 다음에 자 니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를 조금씩 더해가 보자. 그 결과가 좁아지는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라는 식으로 어떤 일종의 절차들을 마련하는 방법이 됐든 네. 아니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하면서 이제 실제로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입장도 바뀌고 정보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뭐 감정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좁혀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물론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이 선출이 됐을 때 네. 사람들은 추미애 의원이 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어요.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을 다수로 뽑지 않은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표출했고 특정 의원들을 이제 딱 찍어가면서 쟤네도 완전 수박들이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 저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우원식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이른바 친목질로 뽑힌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추미애를 안 뽑은 모든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정서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좁히겠습니까? 일단 저희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제 다루지 않은 원칙은 역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거고 결국 뭐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당내에서 알아서 정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쪽 진영과의 이제 격차만큼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뭐 시청자들이나 혹은 뭐 지지자들끼리 토론을 하고 심지어 이제 싸움을 벌이는 것도 경선 과정에서는 상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셨던 대목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감정의 골이 얼마나 갈 거냐의 문제인데 그 감정의 골이 결국 이제 특정 국회의원들을 이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제 표출이 된다. 그것도 사실 저는 당내 어떤 정치의 과정에서는 거의 뭐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판단 요소를 각자 개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나는 뭐 아니라고 해명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공격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한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 과정이 다 정치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고 뭐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혹은 다른 채널 아니고 사장 남천동 같은 채널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 판단은 뭐 지금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경우처럼 어떤 오해, 뭐 이를테면 우원식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지지층들의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뭐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표현하고 또 설득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게 꼭 직접 논평을 통한 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례가 아니라 뭐 다른 사례에서 뭐 비슷한 문제들이 생긴다면 그때는 또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어서 방송을 만들 수 있죠. 네. 뭐 이를테면 그게 꼭 특정 사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방송을 만들 때 좀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른바 이제 기성 매체들하고의 이제 균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굉장히 좀 큰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제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성 매체에서도 일을 해봤고 심지어 더 오래 일했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일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일종의 이제 보완제의 성격이기 때문에 완전한 배제는 어차피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들 중에 상당수가 사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자기 직업의식의 본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전달할 거냐. 어차피 다 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 사람은 진짜 훌륭한 기자예요 라고 설명하는 건 별로 설득력 있는 방식이 아니니까요. 뭐 제 나름의 여러 방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거부감들을 줄여나가는 방법이나 오해를 좀 푸는 방법들을 고민해서 방송에 좀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좀 바꿔서 제가 이제 새로운 세대로서 이제 호출을 한 셈이긴 합니다만 새로운 세대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45살이죠. 단순히 이제 뭐 저보다 이제 연령대가 더 낮다라는 그런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네네네. 그 세대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70년대생이기 때문에 70년대 돼지띠인데 요때가 사람들도 많이 태어났고 그리고 요때 겪었던 학생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경험들이 있고 요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진출도 했었고 하면서 생긴 요 두터운 층이 있어요. 예. 이들이 그중에는 못난 놈 잘난 놈 다 섞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두터운 층으로 같이 움직이다가 이게 웃긴 게 2,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짧게 잘라가지고 수혈이 되고 바뀌는 게 아니라 퉁 하고 튀어서 새로운 세대가 형성이 되고 그게 이제 쭉 성장해 오면서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렇죠. 보통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어설프게 이렇게 껴 있었던 세대들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죠.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 형성에 이 사장 남천동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바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보면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경빈 작가는 그 세대 중에서도 좀 더 구세대에 가까워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러니까 그 기성 매체에 대한 경험도 이제 밑에 좀 누적이 돼 있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더 뭐랄까 제도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강하고 그리고 좀 더 합리성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굉장히 감성적인 그 측면들보다는 이게 두 가지가 우열의 관계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분투하는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게 진짜 예. 유튜브 방송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운 부분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말 그 시스템주의자하고 제도주의자라고도 할 수 있어서 그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 대한 믿음이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윤석열 같은 기형적 돌출 변수가 나왔을 때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되죠. 저건 저 뭐야 도대체? 그렇죠. 그냥 미친놈이야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 오죽 억울하면 이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 비평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존 그 선악들의 것의 바탕에서 그 다음을 짚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현상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의미가 뭐냐, 이걸 조금 앞서서 시청자들한테 정리해서 전달하는 역할. 어차피 시청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다만 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먼저 정리해서 좀 이 불편과 수고를 덜어주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비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전 것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해야지만 비평을 할 수 있다고 예. 보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감으로, 촉으로, 내 그냥 느낌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비평이라기보다는 홀짝 맞추는 뭐 도박 같은 거죠. 그냥 맞추기 게임 같은 건데.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뭐 이를테면 구속이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물론 전제를 여러 가지를 깔아가지고 설명해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고 그 다음 날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비평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죠. 네, 비평가가 점수를 가고 유사해지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아니 일테면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아니 판사가 또라이인 걸 어떡하냐 이런 거거든요. 직위원 부장판사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시켜서 풀어줬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뭐가 튀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 뒤에 모든 사안의 기본 전제가 돼버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위원 같은 사람이 또 나오면 어떡하냐? 직위원 사례가 이미 있지 않느냐? 혹시 모르지 않느냐로 지금 계속 좀 이어지는 시청자들의 공포. 네. 윤석열이 혹시 뭐 풀려 나오는 거 아닐까? 윤석열의 구속영장 추가 청구한 게 뭐 기각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있을 때 그거를 비평가로서 최대한 잘 모두어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 강한 불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심지어 잘 안 되고 거꾸로 욕먹고 그러면 이제 그 욕의 이제 방향이라는 건 정해져 있죠. 이제 나이브하다. 받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이제 제도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국면을 윤석열 때문에 이제 한 2년 겪은 거죠. 윤석열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비평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의를 믿거나 제도의 선의를 믿는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수용한 사람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네. 이 수용을 거부하면 이 게임이 일어나지 않는다에 대한 일정한 약간의 전제가 깔려 있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인간은 각자 나름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란 말이야. 되게 이상한 짓을 벌여도 거기에는 나름대로 자기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거를 묶어서 그럼 이러한 시스템의 원리 앞에서 이런 개인의 합리성들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이제 비평의 보통 일반적인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음모론이 득설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음모론 전 나쁜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기존의 자료나 기존의 정보들로 해명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 결국에는 거대한 음모가 어딘가에 도사리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나쁜 놈들이라서 그래. 아, 그렇죠. 또라이라서 그래. 네네. 이건 설명 가능하니까요. 돈 좋아해서 그래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근데 이런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의존이 가끔은 맞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네. 기존에 이제 비평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당혹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제도주의자이긴 하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절대선이거나 제도가 늘 맞았기 때문에 혹은 뭐 우리 시스템이 원래 그렇게 잘 굴러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해석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접근을 할 때 제도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거의 필연적으로 이제 보수주의자가 되고, 심지어 이제 수구주의자로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만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같이 좀 그 교차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각 개별자들의 생각이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이번에 내고 가자라고 이제 적극적 태업을 한다든지, 근데 그런 배경에 깔려 있는 것들은 결국 시스템에서 나온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교육받아온 어떤 그 내용들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육훈련을 받았던 뭐 장교 출신으로서 판단할 때 내 나이 또래의 소령 중령급들은 지금 아마 이런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깔고 그거를 시스템과 겹쳐봤을 때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12월 3일 날 밤 생방송 중에 계엄을 맞았을 때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 가라고 한다고 가지 않는다. 너는 이제 내일 아침에 죽었다 라고 이제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여의도로 갈 수 있었던 건데, 가서 놀랬죠. 아, 내가 틀렸구나. 아, 이자들이 헬기를 띄우는구나. 내 머리 위로 지금 헬기가 날아가니까 이게 그냥 제도나 각 개인의 어떤 합리적 판단을 믿는 수준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발생하는구나를 그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평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위원 사례가 그걸 어떻게 예측하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비평가로서의 어떤 숙명. 한국 시스템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군 장교들이라면 안 할 것 같은 판단을 이미 군사령관이라는 놈들이 했는데, 거기서 중령 소령급들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설픈 저의 이제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반성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 배우는 거죠. 아, 내가 같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구성원들은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걸 지난 내란 과정 때 거의 압축적으로 좀 많이 배웠고, 그리고 단순히 뭐 방송을 스튜디오에서 제작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점들을 뉴미디어 현장에서는 또 많이 알게 되거든요. 뭐 그 과정이 서로 좀 즐거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유튜브를 만들면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에서 새로 배우는 것들도 당연히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좀 더 많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들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대중들로부터 또 배우는 것도 그렇죠. 있고, 동시에 같이 변화하는 것도 있고 이럴 텐데, 지난 1년간 제가 미디어 벗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장 난촌동을 매개로 모여서 맨날 모여서 맨날 이제 뭐 약간 춤도 추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과 나는 어떻게 산 것 같다.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은 뭐였고 저분들을 버티게 하는 힘은 뭐였던 것 같다라고 느끼신 게 있던 뭘까요? 저는 동지애였던 것 같아요. 사실 사장남촌동 만들 때까지는 시청자를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람들로 인식하지는 못했는데 유튜브 채널을 이제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뭐 예전에 이제 저 친구들하고 따로 만들었던 이제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만은 직접 운영을 해보면 방송 같이 만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실감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제작진이 기획하고 구성하고 카메라 돌려서 방송을 만들면 전달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존 매체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를 시청자들하고 같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장이에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이 해주는 이른바 이제 찐팬들이 있고요. 그 덩치가 계속 좀 커지는 과정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아쉽게도 이제 숫자로 표현되는 게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게 뭐 구독자가 몇 만이 된다든지 같이 시청하는 실시간 시청자가 몇 명이 된다든지 채팅창에 올라오는 뭐 댓글의 어떤 숫자가 몇 개가 된다든지 이런 게 1차적인 지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저희한테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다음날 방송을 만들 때 고려하게 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도 영향을 미쳐서 저희 뭐 PD 같은 경우에 막 스크립트에 막 다급하게 쓰거든요. 뭐 이렇게 쓰면 그걸 또 반영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내란을 겪으니까, 그리고 12.3 내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방송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란이고 이거는 친위 쿠데타고 국회에 가서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국회 앞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 방송을 같이 시청하고 있던 그 수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국회 앞으로 갔다는 고백을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우리만 하는 방송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크게 울림을 받았고, 그 뒤로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댓글에 올라오는 여러 시청자들의 어떤 축하 사연이라든지 슬픔을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가능하면 대부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것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을 하면 그분들이 반응을 해주고, 그걸 보고 또 우리가 그 반응을 캐치해서 다른 시청자들한테 막 전시해주고, 서로 웃고 떠들고, 그 과정을 계속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아, 이건 동지다. 하루하루 대한민국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내일 좀 바꿔내자고 다짐하는 동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방송을 만듭니다. 네. 그거하고 뭐 직접 연결된 건 아니지만 사장남촌동은 이제 그 구독자 규모라든가 동접자 규모에 비해서 보면 흔히 매불쇼나 뉴스공장이 하는 방식과 같은, 사람들을 쭉 계속 바꿔가면서 패널들을 바꿔가면서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짚고 하는 방식보다는 이른바 고인물들이 그렇죠. 그들의 팀워크로 살짝살짝만 바꿔가면서 이제 문제를 수행해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잖아요. 그게 물론 애초에 뭐 서로 결기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규모가 작아서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네, 유지해 나갈 겁니다. 저희 방송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하고 저희 PD하고 이제 오창수 평론가하고 처음에 이 방송을 기획할 때도
그렇게 이제 패널을 바꿔가면서 하는 방송 말고 다른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방송은 이게 뭔가를 정리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정보를 좀 공유하는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눈높이로 치면은 물론 뭐 저희가 방송 전문성이 있으니까 일반 시청자들에 비해서는 이제 뉴스의 흡수 정도나 해석 정도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거라 그 정도로 우리가 평균치만 높이면 그래도 우리 방송 보는 사람들이 몇만 명 단위는 되는데 그럼 이 밀도 높은 뉴스 소비층이 계속 같이 가면서 웃고 즐기고 하면서 정치 뉴스에 지치지 않고 관심을 가질 수만 있으면 우리 역할은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막 더 높은 전문성을 지향을 하거나 더 높은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지향을 하는 게 아니고 재밌게 오래 같이 방송하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체제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출연료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섭외도 들기 힘들고. 섭외 스트레스 정말 큽니다. 그렇죠. 예. 우리 방송 작가님들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저도 15년 방송 작가 하면서 섭외 때문에 정말 미치거든요. 예. 정준희 교수님 같은 분들 모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에서 노연하는 것도 이제 저희 제작진의 큰 축복이라 지금까지처럼 계속 재밌게 좀 방송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뭐 유 작가님이 이제 또 별개로 이제 나오시긴 했지만 유 작가님은 그때 개몽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가신 다음에 이게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러면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든지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거고요. 저희도 틀릴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틀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인들 가운데는 큰 규모의 채널이니까 자기 이미지 좀 좋게 하려고 나가보고 싶어하는 분들로 쓱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연락을 따로 취해 오기도 하고, 뭐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다른 그 라인을 통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저희 제작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방식의 이제 섭외 요청들이 실제로 오고, 그리고 뭐 다른 방송 나가면 이제 대기실 같은 데서 만나는 정치인들도 이제 반농담식으로 나는 언제 불러줄 거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 방송을 애정 있게 보는 분들이 아니구나. 그렇지. 저희 방송의 취지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보시면 알거든요, 이제. 보지 않고 사이즈만 보는 거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정치인들이라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 아젠다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논파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의 색깔하고는 일단 그게 안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인들의 얘기를 직접 전파하는 게 장단점이 명확해요. 뉴스공장처럼 정치인들이 많이 출연하는 방송을 통해서 뉴스로 걸러지지 않은, 신문기사로 걸러지지 않은 신문기사에 인용되는 그 멘트 말고 정치인들 본인이 직접 발화하는 자기 이야기를 길게 들어보는 거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말고도 논평하고 비평하는 그 프로그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인들의 얘기에는 자기 방식의 그 좀 편향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방식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걸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인들의 직접 발언을 저희는 취재할 때도, 저도 뭐 아는 정치인들 많이 있습니다만 직접 통화를 거의 안 합니다. 가능하면 기자를 통해서 간접 취재를 하는 게, 그래야 걸러진 얘기를 좀 객관적으로 모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들을 섭외 안 하고 출연 안 시키는 것도 있다. 뭐 혹시 섭섭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나와서 좋을 거 없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마지막 질문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뭐 새로운 세대 구성이라고도 얘기했고, 많은 분들이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에 대한 기대도 이제 있으시고요. 이를테면 김총수가 늙어가고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 좀 있으면 옛날만큼 못할 것 같아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시면서 이제 그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데, 뭐 부담스러우시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세대 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럼 그것을 만들어내는 본령으로서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걸까? 뭐 누구에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지지층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철학 내지 가치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음 세대요. 뭐 저는 이제
그 지지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이제 김총수가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한 10년은 해먹지 않을까라는 그 정말 짜증이 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다음 세대 이른바 이제 허리를 좀 계속 받쳐주는 채널들이 뭐 유튜브 평론가들이 나와야 되는 거는 너무 명확한 필요라서 저희가 좀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은 늘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지상파 방송을 만들다 보면 다루지 못하는 그 좀 빈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반 레거시 미디어가 관심 갖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나 뭐 당내 갈등 문제나 이런 것도 안 다루지만 안 다루는 만큼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들을 중간에 좀 채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게 일테면 쿠팡 문제. 물론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룹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 비평 프로그램에서는 좀 다루지 않는 방식으로 다루려고 네.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정치 시사 유튜브에서는 거의 안 다루는 방식을 저희가 채택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거는 저희 PD하고도 계속 신경 써서 이제 아이템을 고르는 뭐 부분이기도 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인터넷 커뮤니티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데서 그날 하루에 왁자지껄했던 것들을 기존 매체들이 많이 놓쳐요. 저도 방송사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른바 이제 그 업계 용어로 전문 용어로 짜치다고 합니다. 짜친 얘기들에 관심 갖는 시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시대가 그게 더 이상 이제 짜치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준석 그 뭐 대표를 메인에 놓고 다루기 시작했을 때도 많은 민주당 내의 인사들이 야 걔는 뭐 이제 끝났지. 뭐 걔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떠내려갈 건데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안 죽고 꾸역꾸역 살아가지고 결국 대선 TV 토론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시선이 하나쯤은 좀 필요하고 그게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디어 진영의 어떤 좀 허리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채널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저희만 하더라도 이제 여의도의 물레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저희끼리 뭐 서브 채널 농담이고요. 그래 이제 그 저희와 같이 방향을 하는 채널들이 계속 나와주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강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김총수나 최욱 씨 같은 분들이 앞에서 계속 끌어주시고 그 중간 부분에 역할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면 된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 방송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임경민 작가라든가 그 같은 세대들이 또 새로운 시선에서 기성 매체도 다루고 또 이제 이런 현재 유튜브 주류하고도 또 다른 종류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어떤 일들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 텐데요. 저희가 또 이 특집을 마련하는 이 이야기가 지난간 참 많이들 힘들어서 그래도 그때 함께 해줬던 이 미디어 벗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기도 하고 또 거꾸로 또 우리 함께 버텨준 시민들에게도 이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연말이기도 하니까 우리 지난 1년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주시죠. 네. 여기 보고 얘기하네. 네. 지난 1년이 정말 제 인생에서는 가장 긴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함께 해주시는 미디어 벗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생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날 12월 3일 날 밤에 국회에 갔을 때도 같이 나와주셨던 우리 미디어 벗들이 수백 수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함께 살아서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고 그 뒤에 지루하게 이어졌었던 후속 내란의 과정에서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자들을 제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미디어 벗들이 저희 미디어 만드는 사람들, 미디어 종사자들하고 같이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리 미디어 벗들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는 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의 노동자들이고 가족 구성원들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매일매일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도 재밌는 얘기 많이 같이 하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감사했고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더 해나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까지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연말 귀중한 시간, 추운 날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의결했던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는 그 다음 날인 12월 27일에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됐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다시 직무정지되어 또 그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세워지는 참으로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었던 거죠. 드라마 지정생존자를 실사화해도 이 정도는 어려웠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에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건 헌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한덕수는 이번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 시도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떠버렸던 작자가 위헌이지만 파면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받아들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에만 충실하긴커녕 제멋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직권을 사용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16일에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는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와 이미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 자리를 꿰차려고 온갖 술수를 부렸죠. 영화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에서는 혁명을 꿈꾸는 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암구어를 사용합니다. 주인공이 기억해내지 못해 장벽에 부딪히는 암구어가 What time is it인데요.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지금 몇 시입니까? 이겠습니다만 통화 당시의 시간을 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으니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공화국의 시민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매우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무엇을 넘어서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셈이죠. 세상을 바꾸어가는 일이 결코 멈추지 않을 싸움의 연속이라면 그 싸움은 세대를 바꾸어가며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같은 새로운 세대가 그리고 또 이들의 바통을 이어받는 또 다른 세대가 버티고 싸우며 즐겁게 나아가다 보면 그 시대는 분명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정준이의 논 81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꾸실 꿈이 위로가 되고 내일 맞을 아침이 용기를 주길 바랍니다.